자격도 없는 게 임신을 해?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오전 10시 법원 계단에서 비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임신 6개월 된 며느리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일이나 해. 배불렀다고 예외 없어.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청소도구를 나르던 며느리는 결국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배가.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의 신음을 들으면서도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죠. 돈도 부모도 없는 주제에 감히 애를 낳겠다고?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무시받던 며느리가 사실 전직 로펌 변호사였다는 걸. 그리고 이 폭력이 법정에서 시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증거가 되리라는 것도요. 눈물로 시작된 사건은 곧 법과 정의가 복수로 돌아오는 순간으로 번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 1층 복도입니다. 청소용역 박금숙의 손이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붉은 물이 양동이에 퍼졌어요. 어젯밤 술 취한 민원인이 코피를 흘리며 난동을 부렸던 흔적이었죠. 금숙은 무표정하게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58살의 얼굴에는 주름보다 무뎌진 감정이 더 깊게 파여 있었어요. 세상은 밥값만큼만 준다. 금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되새기는 주문 같은 것이었죠. 같은 시각, 그 건물 위 3층. 로펌 정의와 진실회의실에서는 31살의 최가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몸에 딱 맞았어요. 명찰에는 변호사 최가은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책상 위에는 승소한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중요합니다. 가은이 동료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의뢰인의 눈물보다 판결문의 문장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날 오후 5시 가은은 어머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 이사장실이었어요. 어머니 최명선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8 나이에도 등은 곧았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가은아.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법복 배지가 나왔습니다. 법은 종이로 세워지지만 피로 지켜진다. 내가 판사 시절 배운 거야. 명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넌 지금까지 최가은으로만 살았어. 로펌 대표 딸, 명문대 로스쿨 수석, 승소율 90%. 화려하지. 하지만 가은아, 법정 밖 사람들은 어떻게 사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가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년만 내 이름을 버리고 살아봐. 법원 기록계 계약직으로. 순간 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법이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알고 싶지 않니? 명선이 배지를 가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가은은 배지를 꽉 쥐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법은 종이로 세워지지만 피로 지켜진다. 어머니의 말에 가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네. 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닥쳐. 명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가은의 말이 끊어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죠. 내 승소율이 뭐 대수야? 돈 있는 놈들만 살리고 다니잖아. 명선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법원 계단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이 여자 알아? 가은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모르는데요. 당연히 모르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니까. 명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은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26살 공장 여공이었어. 산재 소송 걸었다가 회사 편 변호사한테 발렸지. 내 엄마가 그때 그 회사 측 변호사였어. 뭐라고요? 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년 뒤 그 여자는 공장 기계에 끼어 죽었어. 사고였지.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난 알아.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 여자가 공장으로 돌아갔고 안전장치도 없는 기계를 돌리다 죽었다는 걸. 명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이긴다고 법을 아는 거 아냐? 가은아, 넌 종이 위에 법만 봤어. 진짜 법은 사람 피 속에 있어.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사진 속 여성의 눈물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3년이야. 3년만 최가은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봐. 법원 기록계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법의 밑바닥을 봐. 왜 제가 그런 걸 해야 하는데요? 가은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 로펌 물려받을 거니까. 물려받기 전에 알아야지. 법이 사람을 살리는 칼인지 죽이는 칼인지. 명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분증이었어요. 이름은 강은정, 나이는 31살 고졸 학력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출근해. 법원 기록계로. 누구한테도 정체를 밝히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미친 짓이에요. 가은이 신분증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다시 딸 앞으로 밀어 넣었어요. 변호사 명함 내밀면 다들 고개 숙이지. 그게 법이냐, 권력이냐? 내 힘으로 일주일만 살아봐. 명함도 없이, 학벌도 없이. 가은은 신분증을 노려봤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화장기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강은정.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그럼 이 로펌은 내 동생한테 넘긴다. 명선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가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진짜 세상이 어떤 건지, 법이 정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가은이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3년 뒤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 로펌을 운영하게 해주세요. 명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 약속하마. 일주일 후 새벽 6시. 가은은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검은색 에코백을 들었어요. 정장 대신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강은정. 이제 그게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법원 직원 출입구는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뒤편 지하 계단을 통해 들어가야 했어요. 계단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기록계 사무실은 지하 1층 구석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문 하나 없는 사무실에는 오래된 책상 6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류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죠. 신입이에요? 마른 체구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계약직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5쯤 되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40살의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강은정입니다. 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어요.
평생 처음 하는 인사였죠. 저기 구석자리 쓰면 돼요. 컴퓨터 비밀번호는 1234. 복잡한 거 없어요. 수진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창문도 없고 형광등 바로 아래였어요. 여름이면 더워 죽을 자리였죠. 감사합니다. 가은이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요즘 것들은 정시 출근도 못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청소용역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명찰에는 박금숙이라고 적혀 있었죠. 8시 30분이 출근 시간 아니에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계는 8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계약직이 30분 전에 와서 청소하는 게 예의 아니야? 금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 무시가 묻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로펌에서라면 절대 듣지 않았을 말이었죠. 요즘 것들은 참 약하다. 이것도 못 버티면 어쩌려고. 금숙이 비웃듯 말하고는 청소도구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금숙 반장님 성격이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가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일었습니다. 이게 계약직들이 매일 겪는 일이구나. 명찰 안 달았네? 규정이야, 규정. 정규직 과장이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가은은 서둘러 명찰을 달았어요. 손이 떨려서 핀이 제대로 꽂히지 않았죠. 강은정. 계약직. 명찰의 글씨가 유독 작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첫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3층 민사과에 갖다 줘요. 빨리. 정규직 대리가 서류 뭉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명령이었죠. 가은은 무거운 서류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정규직만 탈 수 있다고 했어요. 계약직은 계단을 이용해야 했죠. 3층에 도착했을 때 숨이 차올랐습니다. 민사과 직원은 서류를 받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늦었네. 빨리 움직여야지. 시계를 보니 10시 15분이었습니다. 딱 15분밖에 안 걸렸는데도 늦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규직들은 3, 4, 5 모여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계약직들은 자리에 남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먹어요. 전화 받을 사람 있어야 하니까. 수진이 편의점 김밥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이었어요. 점심시간에도요? 가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계약직은 그래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오후 3시 복도에서 금숙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금숙은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처절해 보였습니다. 가은은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수고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금숙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수고는 일이나 제대로 해. 차갑게 던진 말뿐이었습니다. 가은은 입술을 깨물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과장이 또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거 정리하고 가. 내일 아침까지. 가은과 수지는 야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서류를 정리했어요. 야근 수당은 없었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가은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종이에 베인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먼지가 끼어 있었죠.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법의 밑바닥.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입사 2주일째 되던 오후 2시. 가은은 서류를 들고 3층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휠체어가 계단 앞에 멈춰 섰어요. 6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남성이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대답도 없이 지나쳤어요. 가은이 다가갔습니다. 저쪽 끝에 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 법원이라는 데가 참. 남성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여기 계셨구나.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이 터질 듯 불룩했어요. 명찰에는 공익변호사 박주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원이 가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가은이 물러서려는데 주원의 가방에서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사이에 빨간 도장이 찍힌 합의서가 보였어요. 가은은 본능적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합의서 상단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태호 법률사무소. 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태호. 로펌 업계에서 악명 높은 변호사였어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죠. 이거. 가은이 합의서를 들어올렸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산재 피해자가 500만 원에 합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이라니.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또 이런 짓을. 주원이 이를 갈았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 합의 아닙니까? 산재 보상금은 최소. 가은이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원이 가은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뉴스에서 봤어요. 가은이 얼버무렸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정태호 그 새끼는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해. 법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지. 주원의 욕설에 가은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감이 갔어요. 로펌에서 일할 때도 정태호의 소문은 들었거든요. 뇌물과 협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라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류 정리. 가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계약직분이 왜요?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이런 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불법 합의서만 5건이었습니다. 모두 정태호가 관여한 사건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다 속은 겁니다. 정확한 보상 금액도 모르고 도장 찍은 거예요. 주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고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은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정태호는 녹음도 안 하고 증인도 안 세우고 깔끔하게 처리하거든요. 주원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가은은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변호사 출신답게 허점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합의서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재검토 기한 2025년 3월 15일. 이것 보세요. 재검토 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2주일 남았어요. 가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주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네요. 이걸 놓쳤다니. 이 기한 내에 변호사가 개입해서 부당함을 입증하면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가은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또 입을 다물었어요. 너무 전문적이었죠.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주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가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주원은 잠시 가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덧붙였어요. 법이 사람을 살려야죠. 아니면 그건 흉기예요. 그 말에 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법은 피로 지켜진다. 종이가 아니라. 맞습니다. 흉기가 되어선 안 되죠.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묘한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같은 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름이 뭐예요? 주원이 물었습니다. 강은정입니다. 저는 박주원이에요. 공익변호사.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주원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금숙이 나타났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가은과 주원을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은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 사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요. 주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강은정이 아닌 최가은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가은은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 진짜 법을 보는 시작.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은과 주원은 점심시간마다 만나 사건을 정리했어요. 정태호의 불법 합의서를 무효화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함께 일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6시,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주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뵙고 싶대요. 제가 맨날 은정 씨 얘기를 해서. 주원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요? 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청소용역 일하시는데 제가 법원에서 일한다고 자랑스러워 하세요. 은정 씨도 만나보고 싶으시대요. 순간 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청소용역? 설마, 혹시, 성함이 박금숙이요. 아, 은정 씨도 아시죠? 법원에서 일하시니까. 주원의 말에 가은은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박금숙. 자신을 가장 무시하던 그 사람이 주원의 어머니라니. 어떡하죠? 주원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가은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7시 법원 근처 작은 식당. 테이블에는 금숙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청소복이 아닌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강은정 씨예요. 주원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은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금숙은 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래된 블라우스, 저렴한 가방,
화장기 없는 얼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앉아. 금숙이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반말이었어요. 주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반말은 괜찮습니다. 가은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삼겹살과 된장찌개였어요. 금숙이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일한다더니 종이 나르는 게 일인가? 금숙의 첫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주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내가 뭘 잘못 말했어? 계약직이 하는 일이 그거 맞잖아. 금숙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로펌에서라면 절대 듣지 않았을 모욕이었죠. 하지만 지금 자신은 강은정이었습니다. 계약직이었어요. 네.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하지만 사람의 눈물도 함께 옮깁니다. 금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집게를 든 채로 가은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류 하나하나에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산재 피해자의 울음, 억울한 사람의 분노. 제가 나르는 건 종이가 아니라 그 무게입니다. 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주원이 놀란 눈으로 가은을 바라봤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네. 금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근데 월급이 얼마야? 150? 18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 아들은 공익변호사라 돈도 없어. 두 사람 합쳐봤자 350도 안 되잖아. 금숙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먹고 사는 건 각오하고 만나는 거겠죠.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주원의 손을 잡았어요. 주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아, 정신 차려. 이런 여자랑 뭘 어쩌겠다고. 금숙이 주원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은정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주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좋은 사람? 계약직 주제에 무슨 꿈을 꾸는 거야? 법원에서 종이나 나르다가 평생 그렇게 살 거면서. 금숙의 말에 가은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정체를 밝히면 안 된다고. 제가 계약직이라도 주원 씨는 사랑합니다. 가은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금숙이 비웃었습니다. 사랑? 밥 먹여주냐? 애들 학교 보내주냐? 돈 없는 사랑이 뭔 소용이야. 식사는 지옥 같았습니다. 금숙은 계속 가은을 무시하고 깎아내렸어요.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집안도 없다고. 주원은 중간에서 애타게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금숙이 일어섰습니다. 주원아, 정신 차려. 이런 애랑 인생 망치지 말고. 그리고 가은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본 뒤 나갔습니다. 가게 밖. 주원이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괜찮아요. 가은이 말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런 말씀을 하다니. 주원이 가은을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제가 설득할게요. 가은은 주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사랑이 뒤섞였어요.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돈과 신분이 없으면 사랑조차 무시당하는 세상.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은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해야 돼요? 힘들지?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만둘래? 지금 당장 다시 최가은으로 돌아갈래? 어머니의 질문에 가은은 침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원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오늘 금숙이 했던 말들. 그 말들 속에 숨어 있던 차별과 무시. 아니요. 계속할게요.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어요. 그래. 그게 내 딸이지.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개일 거였습니다. 4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은과 주원은 결혼을 결심했어요. 금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법원 근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어요. 주원의 법대 동기들과 공익변호사 동료들, 그리고 기록계 동료 수진이 전부였죠. 가은은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니었어요. 3만 원짜리 원피스였죠. 부케도 없었습니다. 동네 꽃집에서 산 장미 5송이가 전부였어요. 이쁘다. 주원이 가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고마워요.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결혼식은 이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슬펐죠. 예식장 뒤편에 금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축복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줄에는 주원의 은사님이 서주셨습니다. 신랑 박주원, 신부 강은정. 두 분이 이 자리에서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은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금숙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등이 따가웠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주원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신부, 신랑에게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원이 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예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금숙은 손뼉 한 번 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죠.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신랑 어머님도 함께 찍으시죠. 금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원 옆에 섰어요. 가은과는 최대한 떨어져서 섰습니다. 좀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사진사가 요청했습니다. 금숙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가 있었어요. 가은을 만지기 싫다는 표정이었죠.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주원만 웃고 있었어요. 가은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고 금숙은 무표정했습니다. 식사 시간. 작은 뷔페 식당이었습니다. 1인당 15,000원짜리였어요. 금숙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주원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와주셔서 체면상 온 거야. 아들 결혼식에 엄마가 안 오면 뭐라고 하겠어. 금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계셔서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저런 애랑 결혼해서 고생길 확정이야. 금숙이 가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주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오후 5시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신혼집은 법원 근처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좁은 부엌이 전부였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죠. 짐을 풀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금숙이었습니다. 뭐 도와줄 거 있나? 도와주러 왔어. 금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집을 점검하러 온 거였죠. 방이 이렇게 좁아? 애 낳으면 어디서 키워? 금숙이 방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부엌도 형편없네. 가스레인지가 이구식이야? 요즘 누가 이런 거 써? 어머니, 저희 형편에는 이게 최선이에요. 주원이 변명했습니다. 형편이 이 모양인데 무슨 결혼을 해? 애 낳지 마. 키울 돈도 없으면서. 금숙의 말이 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는 무슨, 내가 제대로 탈 줄이나 알아? 금숙이 비웃었습니다. 가은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 가루를 흘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금숙이 거실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화장실도 좁고 창문도 작고 햇빛도 안 들어오네.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어요. 주원아, 냉장고에 뭐 있어? 금숙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한 판과 우유 한 팩, 그리고 김치통이 전부였어요. 이게 뭐야? 먹을 게 이것밖에 없어? 신혼인데? 내일 장 보러 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주원이 말했습니다. 신부가 미리 준비해 놔야지. 남편 굶길 셈이야? 금숙이 가은을 쏘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금숙은 1시간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했어요. 정리가 안 됐다. 청소가 덜 됐다. 살림살 줄 모른다고. 마침내 금숙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주원아, 자주 전화해. 내가 굶는지 안 굶는지 확인해야지. 그리고 가은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며느리, 우리 아들 잘 챙겨. 제대로 못 챙기면 가만 안 둬. 네, 어머님.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주원이 가은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가은이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주원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가은은 남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버텨야 해. 3년만 버티면 돼.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행복해요? 주원이 물었습니다. 네.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고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주원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남자는 진짜였으니까. 신분이나 돈이 아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행복해요. 주원이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있었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시어머니와의 전쟁, 그리고 숨겨진 정체. 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법은 피로 지켜진다고.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였습니다. 결혼 2개월째 되던 9월 초, 주원은 새로운 사건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산재 피해자 오만식의 사건이었어요. 51살의 오만식은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평생 휠체어 신세였죠. 회사가 안전장치도 없이 일 시켰어요. 근데 산재 신청하니까 500만 원에 합의하래요. 오만식이 주원의 사무실에서 울먹였습니다.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싸워드릴게요. 주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변호사가 문제였어요. 정태호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8시 주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정태호가 오만식 씨를 협박했대요. 합의 안 하면 아들 직장에서 잘라버린다고. 주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인간 말종이야. 사람 인생을 뭘로 아는 거야? 주원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서류 좀 봐도 돼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같이 보자. 혼자서는 막막해. 주원이 서류를 식탁에 쏟아냈습니다. 계약서, 합의서, 회사 자료가 뒤섞여 있었어요. 가은은 서류를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본능이 깨어났어요. 계약서 구조, 조항 배치, 법률 용어. 모든 게 익숙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은의 손이 멈췄어요. 회사 자금 이동 내역서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계좌번호가 보였죠. 정태호 법률사무소 비자금 계좌. 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가은이 서류를 주원에게 건넸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좌번호를 가리켰어요. 주원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뭐야? 회사가 정태호한테 돈을 보냈어? 5천만 원이에요. 지난달에. 가은이 날짜를 짚었습니다. 왜 회사가 변호사한테 이렇게 큰 돈을 보내? 변호사 비용치고는 너무 많잖아. 주원이 당황했습니다. 가은은 다른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송금 내역을 발견했어요. 같은 계좌로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 지난 6개월 동안 총 2억 5천만 원이 흘러갔습니다. 이건 뇌물이에요. 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다물었어요. 너무 전문적이었죠. 뇌물? 어떻게 알아? 주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요. 이렇게 큰 돈이 계속 흐르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가은이 얼버무렸습니다. 주원은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가은의 말이 맞았어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뭐지? 주원이 서류 상단을 봤습니다. 대한건설. 그 순간 가은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태진. 대한건설 회장이었어요. 로펌 업계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정태호와 한패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변호가 아니야. 가은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이야?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 장태진, 정태호, 그리고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가은의 말에 주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직이라니? 무슨 조직? 건설업계 비리 조직이요. 산재 피해자들을 싼값에 합의시키고 뇌물로 사건을 묻고 돈을 나눠 먹는. 가은이 설명했습니다. 로펌에서 일할 때 들었던 얘기였어요. 그럼 오만식 씨도 그 조직의 희생자란 말이야? 주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만식 씨만이 아니에요. 이 서류를 보세요. 가은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한건설의 산재 사고 기록이었어요. 지난 3년간 20건이 넘었습니다. 모두 정태호가 변호를 맡았고 모두 싼값의 합의로 끝났죠. 이 자식들이 사람 목숨을 돈벌이로 쓰고 있어. 주원이 이를 갈았습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이 송금 내역이 증거예요. 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약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주원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가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조직을 무너뜨릴 것인가?
법원 서류를 뒤져봐요. 정태호가 맡았던 다른 사건들도요. 가은이 제안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 기록계에서 일하니까. 주원이 가은을 쳐다봤습니다. 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해볼게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 2시까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송금 내역, 합의서, 사고 기록을 모두 복사했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주원이 말했습니다. 은정아, 위험할 수도 있어. 이런 조직을 건드리면. 가은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잖아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정태호, 장태진, 이들은 법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었어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주무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가은은 각오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었죠. 법은 피로 지켜진다고. 이제 그 말을 증명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가은은 법원 서류실에서 정태호 관련 사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금숙이 청소 카트를 밀며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10월 중순, 가은은 임신 2개월째였습니다. 남편 이외에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배가 나오지 않았고 입덧도 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그날도 가은은 법원 서류실에서 정태호 관련 파일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3주째 계속된 작업이었어요. 정태호가 변호한 산재 사건들을 하나씩 추적했죠. 오후 4시 서류실 구석. 가은의 손이 낡은 파일 박스에 닿았습니다. 2023년 대한 건설 산재 사건.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서류들 사이에 작은 봉투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가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게 뭘까? 왜 여기에?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가은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원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가은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어요. 제목은 대한건설비자금 운용 내역. 가은은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장태진 회장 15억 원, 정태호 변호사 8억 원, 김성수 판사 5억 원, 이명우 검사 3억 원.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35명, 총액 120억 원,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가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주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가은이 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주원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법원 서류실에 숨겨져 있었어요. 누가 숨긴 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가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걸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주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이 사람들 다 권력자들이야. 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오만식 씨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원이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금숙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청소를 도와주겠다며 들어왔어요. 주원이는 어디 갔어? 사무실 갔습니다.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금숙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고 냉장고를 뒤지고 화장실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감시였습니다. 설거지는 했어? 네, 했습니다. 바닥 청소는? 어제 했습니다. 빨래는? 오늘 할 겁니다. 금숙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어요. 화장실 가볼게요. 가은이 일어섰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들렸을 거예요. 나왔을 때 금숙이 서 있었습니다. 임신했어?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가은은 순간 당황했어요. 부인할까 고민했지만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 얼마나 됐어? 2개월입니다. 금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 그만둬.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어머님,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이야? 애 잃고 싶어? 금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그만둬. 내 몸 하나 건사 못해. 금숙이 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어요. 아파요, 어머님. 가은이 팔을 빼려 했지만 금숙은 놓지 않았어요. 돈 벌겠다고 애까지 위험하게 하냐?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사표 써. 금숙이 소리쳤습니다. 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못 그만둡니다. 뭐? 금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해? 종이 나르는 게? 금숙이 비웃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금숙은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너 뭔가 숨기고 있지? 금숙의 직감이었습니다. 숨기는 거 없습니다. 가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 보면 알아. 뭔가 있어. 금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은은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USB가 방 서랍에 있었어요. 들키면 안 됐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일 그만둬. 당장. 금숙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못 그만둡니다. 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알았어. 내 고집대로 해봐. 근데 애 잃으면 그게 다 내 책임이야. 금숙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배를 감싸쥐었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USB 안의 증거로 조직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오만식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에 주원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셨어? 네. 일 그만두래요. 임신했다고. 어머니가 알았어? 주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들키고 말았어요. 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원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금숙의 감시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걸, 그리고 조직도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걸. USB는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120억 원의 비밀을 담은 채로 2026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10시 가은은 법원 3층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숙이 갑자기 지시한 일이었어요. 오늘 청소 직원이 한 명 빠졌어. 내가 대신해. 금숙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기록계 직원인데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배불러도 일은 일이야. 금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가은은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배를 감싼 손이 떨렸어요. 2층에서 3층까지 계단을 닦아야 했습니다. 물걸레로 한 칸씩 닦아 내려가는 작업이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고 또 굽히기를 반복했죠. 오전 11시 금숙이 무거운 청소도구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3층으로 옮겨. 거기 창문 닦아야 하니까. 상자에는 세제병, 걸레, 유리닦기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최소 15kg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무거운데요. 무겁긴 뭐가 무거워. 그냥 들고 올라가. 빨리. 금숙이 재촉했습니다. 가은은 상자를 들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어요. 한 계단씩 올라가기 시작했죠. 2층 계단 중간쯤 갑자기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아! 가은이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놓쳤습니다. 상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세제병이 깨지며 액체가 흘렀죠. 가은은 배를 움켜쥐고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왜 이래? 상자 떨어뜨려서 어쩌려고. 금숙이 올라왔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죠. 배가 너무 아파요. 가은이 신음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냥 좀 쉬면 괜찮아. 일어나. 금숙이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요. 병원 가야 해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지나가다 상황을 봤습니다. 은정 씨, 괜찮아요? 수진 씨, 도와주세요. 가은이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과 동료 직원이 가은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금숙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깨진 세제병을 치우고 있었죠. 오후 1시 법원 근처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기진통입니다. 자궁경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기는요? 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무거운 것 들면 안 되고 계단도 피하세요. 일은요?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유산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병원이에요. 조기진통이래요. 지금 가요. 어디 있어요? 주원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30분 후 주원이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는 괜찮대요. 제가 조심해야 해요. 당장 일 그만둬요. 더 이상은 안 돼. 주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아, 아기가 중요해. 제발. 주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USB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서랍 좀 열어봐요. 주원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 있어요? 없는데? 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픈 배를 참으며 서랍을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데 뒀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확실히 여기 뒀어요. 두 사람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USB는 없었어요. 누가 가져간 거야? 주원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오셨어요. 토요일에. 가은이 떠올렸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고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은정 씨죠?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죠? 작고 빨간 USB. 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세요? 궁금하면 내일 법원 뒤 주차장으로 오세요. 혼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은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주원이 급하게 받쳤습니다.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USB를 가지고 있대요. 함정이야. 가면 안 돼. 주원이 아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USB 없이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위험해. 두 사람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은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어제는 없던 차였죠.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기 봐요. 주원이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시하고 있어. 누가요? 정태호 쪽 사람들이겠지. 가은의 몸이 떨렸습니다.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아기에게 미안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무 위험한 일을 벌였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뒤로 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주원이 가은을 안았습니다. 우리 이길 거야. 반드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걸. 그리고 상대는 120억 원을 지키려는 조직이라는 걸. 창밖에 검은 차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강남 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장태진의 비밀 사무실이었어요. 정태호가 술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48살의 얼굴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장태진이 시가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예순한 살의 회장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법원 기록계 여자가 서류를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건들을요. 그게 뭐가 문제야? 기록계 따위가. 장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강은정이 아닙니다. 정태호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짜 이름은 최가은. 한강의료재단 최명선 이사장의 딸이고 로펌 대표 후계자입니다. 장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가 제가 카펫에 떨어졌어요. 뭐? 신분을 숨기고 잠입한 겁니다. 이미 1년째입니다. 그년이 뭘 알아? 장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USB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비자금 리스트가 들어있던 거요. 찾았어? 아직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태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술잔이 넘어졌어요. 그년 당장 처리해. 120억이 날아가면 우리 다 죽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고로 만들어. 깔끔하게. 장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후 3시, 법원 보안팀 사무실. 한 직원이 지난 일주일간 CCTV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태호가 돈을 주고 매수한 직원이었어요. 있다. 화면을 멈췄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0시, 3층 서류실 복도에 여성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주민했습니다. 강은정이었습니다. 서류 박스를 뒤지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직원은 영상을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태호에게 전화했어요. 확보했습니다. 증거 확실합니다. 좋아. 보너스 챙겨줄게. 같은 시각 가은의 집. 가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일주일간 절대 안정을 지시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USB는 여전히 없었고 검은 차는 매일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금숙이었습니다. 며느리 나야. 네, 어머님. 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법원에 급한 일이 생겼어. 청소 직원이 아파서 못 나온대. 금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파서 못 나가요, 어머님. 알아. 근데 부탁이야. 잠깐만 도와줘. 1시간만. 밤 10시부터 11시까지만. 어머님, 의사가 절대 안정이래요. 제발. 이거 안 하면 나 잘려. 내가 좀 도와줘. 금숙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가은은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야 할까요? 하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며느리야, 부탁이다. 정말로. 금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은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낮은 자세로 부탁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6시, 주원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 밤 법원 청소 좀 도와달래. 나한테도 똑같은 전화 왔어요. 주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한데. 어머니가 우리한테 부탁할 리가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공기를 채웠어요. 함정일까? 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밤 9시, 금숙이 또 전화했습니다. 결정했어? 올 거야, 말 거야? 어머님, 제가 정말 아파서. 이년아, 시어머니가 부탁하는데 못 들어줘? 갑자기 금숙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애원하던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10시까지 법원 3층 서류실로 와. 안 오면 두고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은은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금숙의 마지막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협박 같았어요. 뭐래? 주원이 물었습니다. 오라고. 협박하듯이. 절대 가면 안 돼. 주원이 아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가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밤 10시 30분. 가은은 결국 결정했습니다. 가볼게요. 미쳤어? 위험하다니까. 혼자 안 갈게요. 당신도 같이 가요. 그리고 경찰에 미리 연락해둬요. 가은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배를 감싸주며 일어섰어요. 은정아, 제발. 진실을 알아야 해요. 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두 사람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법원 3층 복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은과 주원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어요. 서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서류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금숙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선글라스를 낀 채로. 누구세요? 주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자는 대답 없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검은 정장의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뒤로 물러나요. 주원이 가은을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금속이 반짝였습니다.
USB 어디 있어?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모릅니다. 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가져갔어. CCTV에 다 찍혔어.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가은이 서류실을 뒤지는 영상이었어요. 그건 업무였어요. 업무? 계약직이 밤 10시에 무슨 업무야?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USB 내놔. 안 그러면 내 뱃속 애랑 같이 죽어. 순간 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 불렀어. 곧 온다. 거짓말. 내 핸드폰 추적했어. 전화 안 했잖아. 남자가 주원을 밀쳤습니다. 주원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여보. 가은이 남편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남자가 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가은이 팔을 빼려 했지만 남자의 힘이 너무 셌어요. USB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모릅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그럼 죽어. 남자가 가은을 밀쳤습니다. 강하게. 가은의 몸이 뒤로 날아갔어요. 등이 책장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가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를 움켜쥐었어요.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은정아. 주원이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은의 다리 사이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닥이 젖기 시작했어요. 양수였습니다. 안 돼. 아기. 가은이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주원이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임산부 응급 상황입니다. 양수가 터졌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 서류실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일이 커졌네. 남자가 중얼거리며 서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은정아, 괜찮아. 구급차 온다. 버텨. 주원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주원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에 가은을 실었어요. 주원이 옆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고 있었어요. 새벽 1시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기 출산입니다. 지금 당장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산모 혈압이 너무 낮아요. 출혈이 심합니다. 수혈 준비해요. RH-A형.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혈액 재고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RH-A형은 희귀해서. 순간 주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요. 제가 RH-A형입니다. 제 피 쓰세요. 의사가 주원을 쳐다봤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남편입니다. 제 피로 아내 살려주세요. 주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0cc가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1000cc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빨리 뽑아주세요. 주원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체열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바늘이 주원의 팔에 꽂혔어요. 붉은 피가 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400cc 확보했습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주원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팔에는 솜이 붙어 있었고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원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다렸어요.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합니다. 주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네. 아기는 2.2kg으로 작지만 건강합니다. 산모도 위험은 넘겼어요. 남편분 헌혈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의사가 주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주원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아기 보실래요?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주원이 일어나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을 쉬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실처럼 가늘었죠. 딸입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주원이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아빠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주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주원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가은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원은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았어요. 눈으로는 인큐베이터 속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둘 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주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라고.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USB는 여전히 없었지만 더 중요한 걸 지켰습니다. 생명을요. 다음 날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금숙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금숙을 보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금숙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왜요? 내가 너를 함정에 빠뜨렸어. 금숙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태호한테 돈 받았어. 너를 법원으로 유인하라고. 500만 원 줬어. 금숙의 고백에 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조직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때 계단에서 미끄러져 아이를 잃었어. 금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8년 전이야. 나도 임신 6개월이었어. 법원에서 청소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지. 무거운 물통을 들고 있었거든. 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어. 그때 장태진이 나타났어. 돈을 줬지. 300만 원. 대신 조건이 있었어. 법원 서류를 빼돌리라고. 청소하다가 중요한 서류 보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어머님,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거든. 그렇게 28년을 살았어. 조직의 개처럼. 금숙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건 다 죄책감 때문이었어. 내가 잃은 아이가 자꾸 내 뱃속에 있는 아이로 보여서. 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오만식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만식이 주원을 불렀습니다. 오만식 씨 어떻게. 정태호가 저를 팔아먹었고
이 여자가 증거를 지켰어요. 오만식이 가은을 가리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정태호 사무실에 잠입했어요. 밤에 몰래 들어가서 서류를 뒤졌죠. 그리고 찾았어요. 녹음기를요. 오만식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주원이 받아들었습니다. 정태호와 장태진의 대화예요.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거죠. 오만식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만식 그 새끼 너무 시끄러워. 합의 안 한대. 정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사고 내버려. 공사장에서 실종되면 그만이야. 장태진의 목소리였어요. 그 여자는 어떡합니까? 최가은? 끝내야지. 깔끔하게. 증거 다 가지고 있잖아. 알겠습니다. 처리하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게 녹음으로 확인된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주원이 물었습니다. 정태호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었어요. 보험용으로 녹음해둔 것 같아요. 오만식이 대답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주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은은 인큐베이터 속 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가은이 금숙을 불렀습니다. 이제라도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조직에 대해서요. 금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나 같은 년이 증언해봤자 누가 믿어? 법원은 믿습니다. 28년간의 진실을요. 가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금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알았어. 아마 다 털어놓을게. 그날 밤 가은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끝낼 준비됐어요. 다쳤다며? 괜찮아요. 이제 싸울 거예요. 진짜로. 명선은 전화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딸이지. 최가은으로 돌아올 시간이야. 다음 날 오전 9시. 한강의료재단 이사장실. 명선이 검찰청 차장검사 이준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이준혁이 서류 뭉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오만식의 녹음 파일, 금숙의 증언서, 송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제 딸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입니다. 이제 검찰이 움직일 차례 아닙니까? 명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장태진은 제게 거물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두려우면 빠지세요. 다른 검사 찾을 테니까. 명선이 서류를 거두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5시 대한건설본사를 급습합니다. 이준혁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법원 지하청소반 휴게실. 금숙이 동료 청소원 5명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모두 5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제일 나이 많은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다 알잖아. 조직한테 협박당하고 산 거. 금숙의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28년 당했어. 근데 이제 끝낼 거야. 같이 증언해줘. 미쳤어? 우리 다 죽어. 저 사람들 무서운 거 몰라?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개처럼 살 거야? 서류 빼돌리고 돈 받고 양심 팔면서. 금숙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도 그렇게 살았잖아. 맞아. 나도 똑같은 쓰레기였어. 근데 이제 안 그럴 거야. 내 며느리가 보여줬거든. 용기라는 걸. 금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 그 계약직? 아니야. 로펌 대표 딸이야.
신분 숨기고 우리 세상 보러 온 거였어. 청소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애가 임신한 몸으로 조직이랑 싸웠어. 우리는 왜 못해? 나이 먹었다고 포기할 거야? 금숙이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게. 어차피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어. 떳떳하게 살다 가자. 나도요. 저도 하겠습니다.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5명 모두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금숙이 동료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증거부터 모으자. 우리가 20년 넘게 본 거, 들은 거 다 적어. 금숙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5명은 밤새 기억을 더듬으며 증언을 작성했어요. 누가 언제 돈을 받았는지, 어떤 서류를 빼돌렸는지, 조직원들의 얼굴과 이름까지. 금요일 새벽 5시, 검찰 특수부 20명이 대한 건설 본사를 포위했습니다. 영장을 들고 정문을 열었어요. 검찰입니다. 수색영장 집행합니다. 경비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사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장태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실 옆 휴게실 침대에서요. 장태진 씨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준혁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장태진이 소리쳤습니다. 법의 심판입니다. 이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태호의 사무실도 급습당했습니다. 서류와 컴퓨터가 모두 압수됐어요. 오전 10시 병원. 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주원이 옷을 가져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최가은으로요. 가은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강은정의 옷을 벗고 최가은의 옷을 입었어요. 명선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니? 네, 엄마. 이제 끝낼 거예요. 모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선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랑스럽다. 정말로. 오후 2시 검찰청 브리핑룸.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이준혁 차장검사가 단상에 섰어요. 오늘 새벽 장태진 대한 건설 회장과 정태호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년간 법원 내부 청소 용역을 매수해 기밀 서류를 빼돌리고 판사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용감한 여성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이준혁이 옆을 가리켰습니다. 가은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가은을 향했어요. 저는 최가은입니다. 한강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자 변호사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오후 4시, 가은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신생아실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등에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딱하고 차갑게.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장태진이었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수갑을 찬 손이었지만 총은 꽉 쥐고 있었죠. 어떻게? 호송차에서 빠져나왔지. 내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같이 죽자. 장태진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가은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이었어요. 경찰 불렀어요. 곧 와요. 상관없어. 어차피 난 끝났으니까. 장태진이 총을 가은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 치워. 이 계자식아. 옆에서 금숙이 나타났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비켜 할망구. 내가 왜 비켜? 내 며느리야.
금숙이 장태진과 가은 사이에 섰습니다. 어머님, 위험해요. 괜찮아. 이 손으로는 바닥만 닦았지만 오늘은 사람을 지켜. 금숙이 두 팔을 벌려 며느리를 가렸습니다. 비키라고 장태진이 소리쳤습니다. 싫어. 내가 28년 동안 내게 노릇했어. 이제 그만이야. 금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금숙의 몸이 뒤로 밀렸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가은이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복도 양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총 내려놓고 손들어. 장태진이 총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가은이 금숙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며느리야. 무슨 말씀이세요?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시엄마. 못 돼줘서. 금숙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최고의 어머니세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에 금숙을 실었어요. 관통상입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주요 혈관은 비껴갔습니다. 생명은 건졌어요. 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복실에 누워있는 금숙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아기는 괜찮아요. 덕분에요. 가은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줄래? 진작 용서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법정. 장태진과 정태호가 나란히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장태진은 뇌물공여, 증거인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가은과 주원, 그리고 휠체어를 탄 금숙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법은 종이가 아니에요. 사람의 피와 눈물로 지켜지는 거예요. 가은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증명했어요. 석 달 후 5월 25일 오전 10시 법원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임신 근로자 보호법 시행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단상에 4사람이 올라섰어요. 명선, 가은, 주원, 그리고 휠체어를 탄 금숙이었습니다. 가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품에는 생후 3개월 된 딸이 안겨 있었어요. 법의 계단엔 아직 얼룩이 많습니다. 가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걸 닦은 건 우리였어요. 청소하는 분들,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 목소리 없이 살아온 모든 분들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소용역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노동자는 야간 근무와 중량물 취급에서 보호받습니다. 금숙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나는 28년을 바닥만 닦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선이 다가와 금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은이 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 섰어요. 주원이 아내 옆에 섰죠. 4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 기자들이 이 순간을 담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가은이 명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명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고마워요. 가은이 금숙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고마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 금숙이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법원 계단에 섰습니다. 바로 그 계단이었어요. 금숙이 28년 전 아이를 잃었던, 가은이 쓰러졌던 그곳. 이제 이 계단은 깨끗해요. 가은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함께 닦았으니까. 주원이 대답했습니다. 햇살이 계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밝게. 가은은 딸에게 물려줄 배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것,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것. 너는 알아야 해. 법이 뭔지. 딸에게 속삭였어요. 법은 법전 속 글자가 아니야. 계단을 닦는 사람의 땀이고, 아픈 배를 움켜쥔 임산부의 눈물이고, 정의를 위해 피 흘린 사람들의 용기야. 창밖으로 법원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계단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계약직도, 정규직도, 청소하는 분도, 판사도 모두 같은 계단을 밟고 있었어요. 법은 사람이 만들지만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해. 그걸 잊는 순간 법은 흉기가 돼. 가은은 딸의 옷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노을빛 이야기였습니다.